자, 그 다음 의사결정을 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은 보통 이제 리더나 CEO가 많이 하겠죠. 의사결정,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면 올바른 선택이 굉장히 그 조직, 그 집단의 성패를 갈아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현재의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가 없거나 대안이 하나뿐이라면 의사결정은 별로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올바른 의사결정이 굉장히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경영상의 의사결정은 한정된 자원을 최적화시켜서 배분하는 것으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중에 기업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사결정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속성 태도 모형에서 개별 속성별로 뭐를 준다?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개별 속성별로. 예를 들어서 TV를 사러 갔는데 TV를 사기 위해서 가격, 색상, 브랜드, 사이즈 이런 식으로 요소들이 있을 건데 이러한 속성별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나는 가격을 30%, 색상은 20%, 브랜드는 10%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 보완적 방법이 있고 이 다속성 태도 모형, 소비자가 고관여 상형에서 고관여라고 하는 것은 저관여의 반대겠죠. 고관여, 내가 이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고관여 상황에서 광고에서 제시된 정보를 꼼꼼히 처리하여서 제품을 선택해서 긍정인지 부정적인지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여 구매 의도를 형성하는 태도 모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보완적인 접근 방법인데 사전 편집 시 가장 중요한 속성을 식별하는 거죠. 나는 무조건 TV를 살 때 80인치 이상만 살 거야. 80인치가 안 되는 건 다 버리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순차적 제거식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내용인데 해당하는 충족시켜야 할 수준을 설정하고 미달하는 경우의 속성을 하나씩 버리는 거. 결합식, 최소한의 수용 기준을 정하고 수용 기준을 만족시키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분리식, 하나씩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에 허용할 수 있는 최소 수용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집단의 의사결정 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이었다면 이제는 집단 전체가 의사결정을 내려다는 순간이 있겠죠. 집단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데 집단이 의사결정할 때의 장점과 단점 간단히 알아보면 집단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개인 수준의 의사결정을 더욱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을 활용하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 여러 명이 군중이 함께 모였을 때 훨씬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여러 각도로 접근해 볼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를 통해 이겁니다. 동기부여,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요거 중요한 거죠. 집단의 응집력이 강화되고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점은요, 요겁니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회피하기 타협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집단의 의사결정할 때 내 개인이 원하는 거와 집단의 결정이 다르다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게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50명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대안을 결정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하자라고 한다면 50명이 아이디어를 가능한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장 많이 내고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의견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냥 이건 불필요한 내용 아니야 할 정도의 너무너무도 많은 다양한 의견을 내는 거죠. 최대한 브레인스토밍의 핵심은 많은 의견이 나오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단점이죠? 불필요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의견의 양을 통해 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질보다 양을 훨씬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짜장면 먹고 해야지만 해결이 더 잘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갑자기 짜장면? 이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내는 게 브레인스토밍 기법인데 단점은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키워드를 제공하고 이 범위 내에서 아이디어를 내자. 그게 고등법이에요. 고등법은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내에서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자라는 거죠. 키워드 내에서.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 마찬가지로 4가지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 자유분방해야 된다. 다다익선 많이 내자. 결합을 개선해야 된다. 이 브레인스토밍 구체적인 테마가 제시되지만 고등법은 뭐만? 키워드만 제시되며 의견에 뭘 중시한다?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겁니다. 질. 차이가 있겠죠, 분들이. 그래서 고등법은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단점을 보완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은 양을 중시했다면 사고기 너무 많은데 이 고등법은 질을 더 중시했다는 거죠. 자, 그 델파이 기법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 쓰실 때도 충분히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뭐 모이든 안 모이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이 각자의 의견을 다시 중간에 조정자에게 다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조정하는 이 사람은 전문가 의견을 수합을 해서 이러한 의견들이 대부분 많이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또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럼 다시 전문가들이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한 명의 조정자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서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전문가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드백과 통계적 처리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간접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는 어렵다. 왜? 한 자리에 모여갖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옆에 있는 전문가가 그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토의한다면 금방 해결되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명목집단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대면한다는 것만 제외한다면 델파이 기법과 아주 유사하다. 대면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오류 현상을 보면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오류가 따를 수밖에 없겠죠. 집단사고. 응징력이 높은 집단에서 구성원 간의 합의에 대한 요구가 지나치게 커서 현실적인 다른 대안의 모색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집단 양극화 현상이라서 집단 극화라고 해서 여러 소수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집단이 서로 토의하다가 너무 양극화로만 나눠지는 거죠. 너무 양쪽으로만.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애쉬 효과와 스노우 효과를 보면 집단 내에 다수의 잘못된 의견이 자신의 정확한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애쉬 효과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편승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어떠한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면 오히려 그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집단 내의 다수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사가 반대를 이루어주는 것을 스노우 효과, 백로 효과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애쉬 효과는 뭐 충분히 가져지는 거라면 백로 효과라고 부르는 스노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유행하는 옷이 한때 우리 학생들이 뭐 노스페이스 옷을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녔어요. 이 노스페이스를 입고 다녔는데 너도 나도 전부 노스페이스를 입고 다니니까 오히려 노스페이스를 안 입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입고 다니니까요. 그런 효과가 바로 스노우 효과, 백로 효과라는 거죠. 집단의 의사결정의 종류를 보면 확신한 것, 과신의 오류, 쉬운 정보만 선택하려고 하는 것, 유용성의 오류, 과거의 결과에 국한되게 결정하는 거, 대표성의 오류, 처음의 정보과 조정의 오류, 그리고 인지의 오류, 그리고 몰입의 상승 오류 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둘 게 바로 콩코드,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 콩코드 회계기 같은 경우에는 시속 몇 킬로로 갔습니까? 약 한 1,500km.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음속이 1마하, 보통 1230km 정도 되네요. 그러면 1마하에 달리는 1230km의 이 음성보다도 더 빠르게 막 1500km를 갔으니까요.
음속을 돌파하는 소닉 붐 현상까지 내면서 콩코더 여객기가 달린단 말이에요. 소리가 어떨까요?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달려야 되니까 비행기가 날씬해야 돼요. 비행기가 뚱뚱하면 너무 마찰이 심하니까 날씬해요. 많은 인원을 못 태워요. 많은 인원을 못 태우고 비행기를 타면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빨리 다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족했지만 오직 하나, 빨리 갈 수 있다는 장점.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약 150명을 태운 이 콩코더 여객기가 결국은 추락을 해서 전원 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망하는 일을 끝으로 더 이상 콩코더 여객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콩코더 여객기를 고집을 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콩코더 여객사가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빠져나오면 내가 지금 투자한 돈 그냥 버리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하는 거. 그게 바로 매몰 비용 오류, 콩코더 오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교들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리더십은 네모이다라고 한다면 리더십은 이겁니다.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리더는 부하 직원이나 다른 구성원들에게 뭔가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죠. 리더 혼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리더, 부하, 그리고 리더와 부하 사이의 관계의 상황, 그 시츄에이션이 있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리더십의 기본적인 유형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서 독재형이냐 민주형이냐 자유방임이냐, 태도에 따라서 직무중심 리더냐 관계중심 리더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특성 이론을 보면 선천적인 특성, 타고난 리더십이 있고 후천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의 개인적인 자질에 의한 리더십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고, 위인 이론,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의 그 카리스마 리더십, 인걸 이론, 자연 리더십 이론이라고 하는데, 훌륭한 리더는 일반인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특성을 갖고 있다. 선천적 이론, 특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후천적 이론은 리더십은 만들어진다. 처음부터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은 없다. 훈련을 통해, 교육을 통해 습득을 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리더의 행동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는 상황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특성 이론과 행동 이론은 어떠한 상황에도 일정한 특성이나 행동만 보여준다. 상황이 다른데 결과가 같아진다라는 거죠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제 MZ세대들이 개성이 강하니까 MZ세대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동일한 잣대를 갖고 동일하게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어떤 MZ세대의 학생은 그 리더십이 잘 먹히는데 어떤 학생은 잘 안 먹혀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특성도 물론 다르겠지만 그 잘못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상황이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정도 다르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리더십은 어떻게 된다?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 이론은 리더의 행동이 성과를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에 따른 이 리더의 행동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리더의 행동은 각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전통적인 거래적 리더십. 과거 내가 200만 원 줄게. 너 200만 원어치 일해. 200만 원어치 리더십 발휘할게. 딱 결정이 되는 거죠. 전통적인 방법인 거고, 오늘날 리더십을 보면 국내에서 아주 많이 좋아하는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인 거죠. 체인지, 변화죠.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기존에 없던 거죠, 혁신은. 변혁적 리더십이다. 부하의 의식과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건데 이겁니다. 리더가 직원, 구성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지금 많이 힘들지.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10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니 너에게 10% 줄게. 너 지금 힘들지만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주지만 우리 너에게 10% 줄 거니까 성과급을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우리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부하의 희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하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업무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해리스 예전에 부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느껴지시죠? 바로 취임 전까지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미국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미리 만들겠다.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십, 셀프 리더십은 자율적 리더십으로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유한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셀프 리더십을 많이 키웁니다. 어디서 많이 활용하냐면 서비스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비스 화장품 판매 사원인데 크레임을 거는 그 소비자가 있습니다. 크레임을 거는 그 소비자에게 매뉴얼대로 하려도 보니까 이 크레임을 거는 방식이 매뉴얼에 딱 나와 있지 않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리더의 마인드를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이 되는 거죠. 인파워링 리더십,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권한 부여.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부여해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막 지점을 계속 선언하고 있을 때 그 지점의 책임자로 권한 부여,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로 만드는 거죠. 구성원 스스로가 너는 이제부터 구성원이나 종업원이 아니야. 부하 직원이 아니야. 너 자체가 리더야. 셀프 리더십을 만드는 겁니다. 뭘 만드는 거다? 히어로, 영웅을 만들어낸 리더가 바로 슈퍼 리더십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번트 리더십,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건데 부하 직원을 종으로 생각하지 말자. 부하 직원을 섬겼을 때 부하 직원은 그 마음을 더 좋게 써서 훨씬 더 리더십을 먹힐 수 있다. 부하 직원을 도와주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누가 누구에게요?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라.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라. 서번트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건데, 윤리적 리더십은 리더의 개인적 행동과 대인관계를 통해서 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윤리적인 그 행동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팔로우십 리더십은 나를 따라와라 이거죠. 나를 따라오면 넌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리더의 영향력을 따르는 이 부하들의 특성이나 행동 방식을 의미하고, 이때 리더는 정직해야 따라갑니다. 신뢰를 부하 직원에게 줘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고 용감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보시면 되고, 이제 진성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리더십인데 육군의 표본 교재에도 나오더라고요. 진성은 뭐냐?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리더가 겉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다하는 리더십이다. 리더의 자아인식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야기하고 업무 지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물론 맞지만 너를 위해서다라는 그 진심이 들어가는 게 진성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현대 리더로서의 자질, 다음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군인분들, 우리 원우님들은 이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부하 직원에게, 또는 내가 만약에 부하 직원이라면 위 상사분께 이러한 리더로서, 부하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리더의 역할은 코치 역할, 비전 메이커 역할, 롤 메이커 역할, 치어리더 역할, 플레이어 역할, 심판관 역할 등이 임무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단 차원에서 한번 조직행동들을 공부해봤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조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